안녕하세요. OK상가의 정차석 대표로 갑니다. 이 시간에는 상가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매물을 접수받을 때 어떤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상가중개는 크게 상가임대, 즉 점포중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매매, 이렇게 상가 건물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건물 안에 임차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들을 점포를 중개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상가 매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 임대 파트에 있어서 매물 접수받을 때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점포를 지금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상가죠. 그러면 어떤 부동산 매물이 됐던 간에 기본적으로 건물에 임대인이 있습니다. 건물주. 그 다음에 임대인과 이 건물의 임차에 들어가는 임차인. 즉, 상가 임대 파트에서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장님. 두 분 간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항들은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가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점포를 방문했다. 그러면 상호가 있겠죠? 상호는 기본적으로 뭐 간판을 보거나 이러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아주 뭐 어디 부동산이 됐던 간에, 어느 부동산이 됐던 간에 주소는 뭐 확인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주소 확인하죠. 그리고 신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검색창에다가 주소를 쳐보면 그 주소는 그냥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 주소를 파악을 할 때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호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서류를 확인할 때 호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평수 있겠죠? 점포마다 몇 평 정도, 그래서 평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수는 지금 제가 만나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건을 받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계약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계약 평수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평수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실면적이 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 면적이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계약 면적 외에 기타 면적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면적을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이 면적이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 외의 면적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현재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위반 건축물이 되겠죠. 위반 건축물로 평수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행강제금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아직은 적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임차인이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오늘 설명을 못 드리고, 어쨌든 평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겠죠. 보증금이 얼마다. 그러면 이게 세트입니다. 보증금과 함께 알아야 될 게 월차임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물어봐야 될 게 월차임에 부가세가 별도 되겠죠. 그래서 간혹 월차임이 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가세 별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에서 발행을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부가세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입니다. 보증금 월차임 체크할 때 관리비도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관리비를 체크를 안 하고 오셨다가
계약 단계에서 관리금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경우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리비가 저렴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금액, 그 다음에 관리비도 부가세 여부, 그 다음에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사장님이 몇 년 계약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상가가 이제 보통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1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 기간을 지나서 또 재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기간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간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기간이 2년 계약을 했는데 뭐 6개월밖에 안 됐다. 자, 이렇다고 보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매물을 내놓는다. 이 소리는 뭔가가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점포를 내놓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기가 다 됐어요. 이제 임차 종료 기간이 거의 다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는다 하면 연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연장을 안 하고 일정 부분의 희소 권리금을 받고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가격이나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개인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점포가 됐든 간에 항상 물어봐야 될 것들이 상호, 주소, 평수,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상호를 물어봤지만 이제 또 업종이 있겠죠. 업종이 당연히 이제 상호와 함께 업종도 알고 있겠죠. 자, 업종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사업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는 사업자 명의자가 곧 임대차, 건물주가 썼던 임대차의 명의자입니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의자가 누구입니까? 또 이 사업자 명의자가 나와줘야 나중에 혹시 권리 양도양수 할 때 이분이 곧 권리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운영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상가는 간혹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겠죠. 와이프 명의를 해놓고 남편이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고, 친구 명의로 해놓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 단계에 있어서는 권리자인 사업자 명의자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또 사업자 명의자뿐만이 아니고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업신고증상의 명의자가 사업자 명의자일 거고, 이 영업신고증의 명의자가 계약서 스스로 나오셔야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 권리 양도 양수할 때 이 영업신고증의 명의를 이전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체크를 했으면 시설 현황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겠죠. 물론 이 시설이라는 것은 업종에 따라 시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현재 이 업종에 관계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중개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 업종이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이기 때문에 이 현 업종을 그대로 동일한 업종 아니면 유사 업종으로 양도가 되는지, 양도 양수가 될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업종과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자, 이렇게 되다 보면 현재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좀 협상의 여지가 훨씬 더 낮겠죠. 하지만 업종이 완전히 바뀌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김밥집을 하고 있다.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미용실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밥집에 관계된 시설을 미용실을 하실 사장님은 필요치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적게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김밥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했던 시설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용실보다는 이거를 그대로 인수를 하거나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계약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설 현황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은 항상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으로 가는 경우 하나, 완전히 타업종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물을 받고 가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설 현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업종이나 동일 업종으로 내가 이제 이거를 중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설 현황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 좀 뭐냐면 사장님이 이 인테리어는 직접 사장님이 다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기존 사장님이 투자를 했을 건데 간혹 이 시설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장님이 것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시설을 해놨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물주가 장사를 그만하고 세입자를 받은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시설을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이 시설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당신이 그만두고 나갈 때 이 시설 그대로 놔두고 가야 돼 라고 했을 경우, 아니면 그 시설 외에 비품도 그렇습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다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도 건물주가 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죠. 건물주와 현재 하고 있는 사장님밖에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개를 하는데 물어봐 주는 겁니다. 사장님 시설에 대한 것은 다 사장님이 다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사장님 이 사장님 현재 하고 있는 업종 전에는 무슨 점포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에가 공실이었다 그러면 사장님 인테리어를 했을 거고, 전에가 다른 업종이었다 그러면 그 다른 업종에 관계됐을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지 어떤 그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에 소유권, 즉 소유권이 현재 하고 있는 사장님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시설 현황입니다. 점포 내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룸이 있다 그러면 룸이 어떻게 있는지, 뭐 칸막이가 있으면 칸막이가 시설이 되어 있는지, 뭐 주방 시설이 되어 있다면 주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보고 체크해 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돼서 시설과 관계된 항상 따라오는 게 비품입니다. 물론 비품도 아까 시설이 업종에 따라 다르듯이 비품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품 현황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왜? 양도 양수를 할 때 이 비품까지 그대로 양도 양수가 되는 조건으로 지금 중개를 하는 겁니다. 단 양도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분을 해야 될 비품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비품 중에 렌탈로 쓰고 있는 거, 즉 임대로 쓰고 있는 거 월 얼마씩 주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렌탈이나 임대 부분은 양도 양수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명의를 이전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렌탈을 하는 회사랑. 그래서 이거는 예외로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렌탈 비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중개인 입장에서는
양도인 사장님에게는, 현재 하고 있는 사장님에게는 들어올 사장님이 이런 렌탈을 그대로 인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미리 사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정수기다 그러면 정수기를 내가 쓰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장님께서는 보통 정수기 약정을 예를 들면 3년을 했다. 그러면은 3년이 안 돼서 이거를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수기를 인수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할 거고, 양수자 들어가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는 정수기를 갖고 있던 거를 갖고 와서 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수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렌탈에 어떤 것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대로 인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비품을 체크를 해보고, 또 양도인 사장님에게는 혹시나 위약금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을 해보십시오라고 코칭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로 왔다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위약금이 뭐 몇십만 원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잘 맞았으면 모르는데 엄청 손해를 보고 나가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몇십만 원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비품의 현황을 쭉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비품의 현황은 뭐 목록을 작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체크를 해 보시고, 나머지는 가져갈 거, 양도인 사장님이 가져갈 게 무엇인지 이것만 체크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계약이 되고 나면은 쭉 촬영을 하게 합니다. 중개인 촬영을 안 해도 양수자 사장님 보고 촬영을 쭉 하게 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 단 중요한 것은 비품 같은 경우에는 하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분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작동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일일이 이런 것들 다 체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주고 직접 당사자 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테리어 관련돼서 어떤 시설도 하자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누수가 있다거나,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잘 되는지 여부라든가, 뭐 전기에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 없는지를 확인해서 전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좀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중개를 하는데도 좀 편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영업 현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타업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중개에 있어서는 굳이 매출이 얼마고 얼마의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이 없는 점포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런 게 필요치 않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유사한 업종들이 중개를 되거나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권리금이 함정인 권리금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저희가 권리금을 여쭤볼 건데, 영업에 따라서 순이익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권리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황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할 겁니다. 특히 유사업종이나 동종업종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영업 현황입니다. 자, 언제 오픈을 하느냐, 몇 시에 오픈해서 언제 마감을 하느냐, 뭐 이건 기본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일하는 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하느냐, 요즘 이제 일요일 많이 쉬겠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한다든가. 그래서 영업을 어떻게 몇 시에 하는지, 그 다음에 요일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업종에 따라서 또 계절별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냉매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하고 겨울에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한 달에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매출이에요. 월 평균 매출. 근데 이 매출은 어떤 사장님들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장님께서는 매출을 공개하기를 꺼려 하시고 또 아니, 들어와서 하기 나름이지 무슨 매출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억지로 이걸 매출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좀 더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도현 사장님에게 사장님 매출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좀 장점이 될 만한 것들, 좋은 점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제가 브리핑할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평균 매출을 물어보는 거고 아니면 뭐 1년 연 매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한다 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 사항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면 또 이 매출에서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러면 매출에 따라 매출 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이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매출 이익이 나왔으면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게 고정 경비를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 업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가 어떻게 되느냐 고정 경비가 기본적으로 뭐 월차임은 사전에 파악이 됐겠죠. 월차임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또 인건비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몇 명이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됐는지 또 요즘엔 아르바이트, 알바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고정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인건비의 포지션이 굉장히 매출에도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월 차임과 인건비를 파악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전기세, 수도세 등등 기타 경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또 요즘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배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달 위주로 한다 그러면 또 배달에 대한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얼마 정도의 원가, 이 원가가 사실은 이제 변동비라고 하고 그거 외에 나머지가 고정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순이익이 나옵니다. 월 한 달에 내가 얼마의 순이익을 벌어갈 것이냐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거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이. 나중에 매출 공개가 또 돼야 되고 확인을 거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벌어가느냐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월 순이익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전체 매출이 얼마였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게 이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몇 프로 정도의 프로트가 나오겠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오겠죠. 수익. 그래서 이 부분에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오늘은 또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월 순이익이 얼마인가 라고 이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 할 때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가는 점포입니다 라고 우리가 브리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제 권리금이겠죠. 사장님,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희망 권리금입니다. 매도인, 양도인 사장님이 받고자 하는 희망 권리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권리금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죠. 또 사전에 우리가 상담하면서 물어봤었습니다.
전에 무슨 업종이었느냐.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지 여부도 제가 이제 물어봤을 거고. 그래서 사장님이 시설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들어갈 때 권리금을 줬거나 아니면 내가 장사가 잘 돼서 영업 이익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권리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권리금이 어떻게 됐는지라고 파악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정 여지는 있느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고객을 안내하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권리금을 가지고 비싸다, 싸다라고 막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지금 받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권리금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걸 또 물어봐야 됩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으면 사장님은 정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장님이 오늘 봐가지고 내일 바로 계약해서 바로 넘기고 보통은 그게 아니고 보통 상가라는 것이 일주일, 2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사전에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또 어떤 사장님들은 내가 급하니까 난 하루아침 빨리라도 가게를 넘기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기간이 중요하고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장님 그러면 지금 저랑 상담해서 지금 물건을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건이 기존에 전에 다른 타부동산에도 물건을 이렇게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매물을 해보려고 광고를 해보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매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들 아니면 개인이 만약에 광고를 해서 했다 그러면은 언제 했는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타부동산에서 물건을 의뢰해 봤는데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고객을 모시고 온 적이 있었는지. 그래야 현재 내가 받는 매물에 대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걸 물어본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받고자 하는 희망 권리금은 다른 부동산한테는 얼마에 내놨는지 아니면 전에는 얼마 내놨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보통 가격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가격이 높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 일정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변해져 왔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중개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물건을 받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 해야 될 사항들을 좀 체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주차장에 있으면은 주차가 뭐 차를 몇 대 정도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건물주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서 별도의 어떤 특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전기 관련해서 용량 같은 것도 체크가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뭐 정화조 용량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기타 점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또 인허가 문제에 따라서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고 또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씩 이렇게 보충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건을 받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 특히 상가 점포 양도 양수에 있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상가거래 플랫폼 OK 상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K상가 플랫폼 초기 화면입니다. 검색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도 기반의 매물 검색 창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의 검색창 옆에 주소 검색을 클릭하시면 OK상가에 등록된 매물의 지역이 나타나고요. 지역을 클릭하시면 매물이 우측에 나타납니다. 매물을 클릭하면 이렇게 매물창이 나타나고 이 매물을 검색한 고객은 중개사에게 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OK상가는 매물 종류별로 매물 등록이 가능한데요. 고객이 다양한 매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점포 임대를 클릭해보면 이처럼 업종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등록하면 최신 매물 순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테마별로 매물을 등록하면 테마별 매물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측 상단의 회원 전용 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규정, 네이버 카페 가기, 메타버스 사무실 이용 방법 등 회원에게 필요한 기능을 모아두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카페를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상가중개 실무강의 코너가 있는데요. 이처럼 상가중개 실무에 꼭 필요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회원님은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OK상가에서는 메타버스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서는 화상으로 상가중개 실무 강의와 회의, 그리고 회원님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OK상가는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물론 지역별, 상권별로 담당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매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가중개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의 중개 플랫폼 OK상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